병원 수납 창구 유리창에 프린트된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1m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저는 노란색 선 밖에 서서 손에 쥔 카드를 매만졌습니다. 이미 손에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흐물흐물해진 신용카드였죠. 제 앞에 있던 사람이 수납 창구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처리 비율이 어쩌고 저쩌고 어찌나 목소리가 크던지 귀가 다 윙윙거릴 정도였어요. 다음 분. 직원의 목소리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구 앞으로 다가가 카드를 내밀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김영숙님 입원비 결제할게요. 그 손은 지난 8년간 집안일 아니면 노점에서 장사를 하던 손이었습니다. 손마디는 굵어졌고 손등에는 겨울마다 생긴 동창 자국이 붉은 흉터로 남아 있었죠. 바짝 깎은 손톱 틈에는 어제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팔다 묻은 비린내가 채 가시지 않은 채였습니다. 잔액이 부족한데요. 수납 직원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카드를 툭 밀어냈습니다. 480만 원 모자라네요.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수납대 위에서 손가락이 저절로 움츠러들었죠. 어째서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 지난주에 막 냈는데 환자분 폐렴이 심해져서 항생제랑 호흡기 치료 추가됐어요. 다 비급여 항목입니다.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간병비도 정산할 때 됐고요. 돈을 내시든가 약을 끊든가 알아서 하세요.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향한 그 익숙한 경멸이 등에 와서 꽂혔죠. 저는 카드를 집어들고 창구에서 돌아섰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지난 8년간 제 코를 지겹도록 찔렀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소독약 냄새, 묵은 이불 냄새, 그리고 곧 썩어 문드러질 과일 냄새가 뒤섞인 지난 8년 저는 이 냄새에 갇혀버린 바퀴벌레 같았어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쳐야 했죠. 병원 정문 옆에 있는 허름한 금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이 귀걸이 받으시나요? 속주머니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내 겹겹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디자인의 순금 귀걸이 한 쌍이 들어있었죠. 8년 전 이정훈이 제게 청혼하며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막 사업을 시작해 의욕이 넘쳤어요. 나중엔 꼭 큰 다이아 반지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등산을 떠났습니다. 큰 사업권을 성사시키려면 거래처 사람들과 미개발된 험한 산을 함께 타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그는 실종됐습니다. 구조대가 보름을 수색했지만 절벽 아래서 등산화 한 짝만 발견했을 뿐이었죠. 사망 처리, 주민등록 말소, 제게 남은 건 충격으로 쓰러져 전신이 마비된 시어머니와 그가 사업 자금으로 빌린 20억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금이 무르네, 디자인도 촌스럽고 주인은 귀걸이를 저울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요즘 금값도 떨어져서 120만 원 쳐줄게. 150만 원은 주셔야 해요. 제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옛날 금이라 순도 높아요. 주인은 저를 흘긋 쳐다봤습니다. 물 빠진 패딩 점퍼와 여러 번 꿰맨 낡은 어그부츠. 제 행색을 보더니 더는 흥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에이, 알았어. 140. 팔 거면 팔고 말 거면 말고 돈을 받아들고 어제 노점에서 장사하고 남은 카카오톡 송금액 몇십만 원을 더해봐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입원 병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죠. 비집고 들어갈 자신이 없어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2층은 VIP 소아과 병동이라 평소에 사람이 적었어요. 그쪽 화장실에서 세수라도 하며 정신을 차려볼 생각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더 빌릴 수 있을지 2층 계단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발을 멈췄습니다. 아빠, 나 저 풍선 사주세요. 꿀에 담가 키운 아이처럼 달콤하고 애교 넘치는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우리 알아 사줘야지. 주사 맞을 때 울지만 않으면 아빠가 하늘의 달도 따줄게. 그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상하면서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무런 부담감 없는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5년간 매일 들었고 꿈속에서 8년을 다시 들었던 목소리. 저는 녹슨 나사처럼 그 자리에 박힌 채 기계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단 방화문의 두꺼운 틈 사이로 밝은 빛이 쏟아지는 VIP 병동 복도가 보였죠. 그 순간 세상은 음소거 버튼을 누른 듯 고요해지고 오직 제 심장이 흉곽을 때리는 굉음만이 쿵쿵쿵 고막이 아플 정도로 울려 퍼졌습니다. 방화문 틈은 좁았지만 똑똑히 보였습니다. 제게 등을 보인 남자는 몸에 딱 맞는 짙은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죠. 몸은 꼿꼿했고 8년 전 집을 나설 때의 그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몸을 돌려 옆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분홍색 발레리나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있었죠. 눈썹 위에 옅은 흉터, 날렵하게 뻗은 콧날, 그리고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까지 뼛가루가 되어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정훈, 8년 전 경찰이 절벽에서 추락해 실종되었다고 발표하고 3년 후 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내렸으며 저에게 20억이 넘는 빚과 마비된 시어머니를 남긴 남자. 지난 8년간 제가 새 옷 한 벌 사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개처럼 비참하게 살게 만든 바로 그 남자.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은 것은 물론 이 세상 누구보다도 번듯하고 우아하게 살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박 이사님, 우리 아라가 워낙 엄살이 심해서요. 예방 접종 하나 하는데 죽을 상이에요.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껏해야 26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 피부는 값비싼 화장품으로 가꿨다는 티가 역력했죠. 그녀의 손에는 에르메스 버킨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저 가방 하나 가격이 제가 지난 8년간 갚은 모든 빚을 합친 것보다 비쌀 겁니다. 박 이사님, 저는 아래 딥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퍼질 때까지 고통 덕분이었을까요? 드라마에서처럼 미친 듯이 뛰쳐나가는 대신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기적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뛰쳐나가서 뭘 어쩌겠어요? 왜 죽지 않았냐고 소리치기라도 할까요? 아니면 몇만 원짜리 시장 옷을 입고 궁상 맞은 몰골을 한 이 미친 여자를 보안요원들이 끌어내게 만들까요? 그것도 아니면 저 화려한 새 아내의 웃음거리가 되어줄까요? 아니요. 지금 뛰쳐나가면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외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정훈은 지금 박이사라는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 박이사가 되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중혼, 사기, 신분 위조. 그가 안고 있는 여자아이는 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8년, 6살. 그렇다면 그는 죽은 지3, 4년 만에 새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몇 년은 빚쟁이들이 집문에 빨간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마비되고 제가 하루에 3가지 일을 하며 생리대에 살 돈조차 아껴야 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자, 기사님이 아래서 기다리셔. 이정훈, 아니, 박서준이라는 남자는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연스럽게 그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 익숙하고 다정한 몸짓이 제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언젠가 그도 저를 그렇게 안아줬었죠. 갓 결혼했을 때였습니다. 연우야, 나 만나서 고생이 많다. 앞으로 꼭 호강시켜줄게. 일스리슬은 호강. 결국 그의 호강은 제 인생을 짓밟고 얻은 것이었군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시궁창에 숨은 쥐처럼 문틈으로 그 세 식구가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모습을 뚫어지게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이정훈은 무언가 느낀 듯 계단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숨기고 차가운 벽에 기댔습니다. 헉,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려
낡고 얇아진 내복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이분. 저는 계단에서 꼼짝 않고 이분을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1층에 멈췄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은 빨랐습니다. 그들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쫓아갈 수 없다는 것도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곧장 VIP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부자들만을 위한 공간이었죠. 소파는 진짜 가죽이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돌았습니다. 아래층에 북적거리고 소란스러운 일반 병동과는 딴 세상 같았죠. 청소 아주머니가 그들이 앉았던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저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죠. 아주머니는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저는 쓰레기통을 가리켰습니다. 아직 비우지 않은 에비앙 생수병이 보였죠. 방금 이정훈이 마시고 버린 것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 병,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저는 최대한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제 낡은 패딩 점퍼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폐지를 주어서요. 이 병이 꽤 단단해 보여서 아주머니의 눈에 담겨있던 경계심이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젊은 나이에 폐지를 줍는 제 모습이 딱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에고 가져가요. 가져가. 여기 몇 개 더 있는데 다 가져가. 저는 보물이라도 얻은 듯 쓰레기통에서 그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병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고 입구에는 마시다 남은 물기가 살짝 묻어 있었죠. 저는 서둘러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아까 그 여자아이가 앉았던 소파 틈새로 향했습니다. 가죽 소파 모서리에 긴 머리카락 한 올이 걸려 있었죠. 그 젊은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팔걸이 안쪽에는 분홍색 수정 머리핀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가늘고 노란 아이의 머리카락 몇 올이 엉켜 있었고요. 저는 재빨리 머리핀을 손에 쥐었습니다. 머리카락 몇 올과 함께 조심스럽게 티슈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죠.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비로소 제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건물을 나서자 겨울의 칼바람이 얼굴을 베는 듯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잿빛 하늘. 마치 지난 8년간의 제 인생 같았죠. 이정훈, 넌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겠지만 나에게 너의 죗값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일반 병동으로 돌아오니 오후 3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마자 지독한 소변 냄새와 함께 노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식간에 VIP 병동에서 맡았던 고급스러운 아로마 향은 사라졌죠.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와. 침대 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어머니 김영숙이 움직일 수 있는 한쪽 손으로 침대 난간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몸의 다른 반쪽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입가에서는 침이 흘렀습니다. 침대 시트는 한가득 젖어 있었죠. 또 소변을 보신 모양입니다. 수납하고 왔어요. 저는 무표정하게 다가가 증거가 담긴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익숙하게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수납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날 굶겨 죽일 셈이지. 밖에 나가서 웬 놈이랑 놀아난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몸은 마비되었지만 욕하는 기력만큼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저를 욕할 때면 더 그랬죠. 지난 8년간 그녀는 아들을 잃은 고통과 몸이 마비된 절망을 타인을 향한 증오로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유일한 분풀이 대상이었죠.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화내시면 안 된대요. 저는 그녀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따뜻한 물을 받아 몸을 닦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조금 식었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몸을 떨더니 냅다 제 팔을 손으로 후려쳤습니다. 날 얼려 죽이려고 환장했어.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우리 정훈이가 살아있었으면 네가 감히 날 이렇게 대하진 못했을 텐데. 정훈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녀는 또 눈물을 흘릴 기세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이정훈의 이름을 꺼낼 때마다 저도 덩달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제 탓인 것 같아 죄책감마저 들었죠. 하지만 오늘 주름으로 가득하고 눈물범벅이 된 그 얼굴을 보니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웃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깨끗한 방수 패드를 깔아드리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만약 정훈 씨가 죽지 않고 밖에서 큰돈 벌어서 새 장가 들고 애까지 낳았다면요? 그래도 어머니는 정훈 씨를 그렇게 그리워하실까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흐릿했던 두 눈이 갑자기 커지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스쳤다가 이내 더 격렬한 분노로 바뀌었죠. 미친 소리 하지 마. 이 재수 없는 년.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저주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데 살아있었으면 날 이렇게 내버려 뒀을 리가 없어. 그 애는 죽었어. 이 집을 위해 죽었다고. 그녀의 반응은 너무나 격렬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 같았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던 끔찍한 추측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훈은 빚을 피하려고 죽음을 위장했습니다. 20억이 넘는 빚을 그는 피했지만 빚쟁이들은 누구를 찾아왔죠? 저와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만약 그가 친어머니마저 버렸다면 그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 시선은 침대 옆 협탁으로 향했습니다. 그 위에는 수입 단백질 보충제통이 놓여 있었죠. 한 달 전 어떤 마음씨 좋은 분이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살림은 쪼들렸지만 가끔 이렇게 정체 모를 후원자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어떨 때는 고급 영양제를 한 상자 보내오고 또 어떨 때는 병원 계좌에 기본적인 치료비만 겨우 감당할 만큼의 돈이 갑자기 입금되기도 했죠. 저는 예전에 그게 사회자선단체나 이정훈의 옛 친구들이 보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이 세상에 그렇게 꾸준한 자선은 없었습니다. 이정훈, 너는 밖에서 으리으리한 빌라에 살고 외제 차를 몰면서 내 엄마한테는 겨우 목숨만 부지할 만큼의 돈만 보내주고 있었구나. 네, 엄마가 죽어서 내 죄를 덮어줄 사람이 없어질까봐? 아니면 너무 편하게 살다가 내 행방이 드러날까봐? 그만 좀 우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울음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머리 빗겨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제 차가운 태도에 기가 죽었는지 끙끙거리면서도 더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빗을 들고 침대 머리맡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반 이상 하얗게 새었고 숱이 적어 두피에는 노인성 반점이 가득했죠. 저는 아주 천천히 머리를 빗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그 성긴 머리카락 사이를 샅샅이 훑고 있었죠. 아야, 좀 살살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모낭이 붙어있는 흰머리 두 가닥을 재빨리 감아준 뒤 힘껏 뽑았습니다. 아, 시어머니가 아파서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빗을 던지고 병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밥 사러 다녀올게요. 복도 끝으로 가서 주머니에서 아까 주운 에비앙 생수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뽑은 흰머리 두 가닥을 미리 준비해둔 지퍼백에 조심스럽게 넣었죠. VIP 병동 쓰레기통 옆에서 주운 분홍색 머리핀을 꺼내 그 위에 엉켜있던 가늘고 부드러운 머리카락도 다른 지퍼백에 담았습니다. 이정훈의 생수병 입구 타액 vs 그 여자아이의 머리카락, 김영숙의 머리카락 vs 그 여자아이의 머리카락. 그 남자가 이정훈이라는 99%의 확신이 있었지만 법과 복수의 세계에서는 100%의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밥을 사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맞은편에 있는 사설 유전자 감식센터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친자 확인뿐만 아니라 익명 샘플 검사도 가능했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죠. 가장 빠른 건 얼마나 걸리나요? 저는 샘플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은 샘플을 한 번, 저를 한 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급행은 200만 원이고 6시간 걸려요. 일반은 3일 걸리고 8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아까 귀걸이를 팔아받은 140만 원이 들어있었죠. 카카오톡에 있는 30여만 원을 합쳐도 조금 모자랐습니다.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난 8년간 이렇게 푼돈에 매달리는 비굴함은 이미 제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님, 정찰제입니다. 직원은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고 있던 옥목걸이를 풀었습니다. 값나가는 물건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유품이었죠. 지난 8년간 집안에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할 유일한 물건이라 생각해서요. 이걸 담보로 맡길까? 저는 옥목걸이를 손에 꽉 쥐고 감식센터를 나왔습니다. 입구 계단에 5분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거리를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이정훈이 아니라면 그럼 난 정말 미친 거고 이 200만 원은 허공에 날아가는 겁니다. 나와 시어머니는 다음 주부터 꼼짝없이 굶어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 그가 이정훈이라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뱅크 앱을 열었습니다. 비상금 대출 한도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연체한 적 없이 신용을 지켜온 덕분이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출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200만 원 입금 완료. 알림 소리가 마치 출발 신호 총성처럼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감식센터로 들어가 카운터에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급행으로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기다리는 6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6시간이었습니다. 감식센터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지난 8년의 세월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해,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 대문 가득 붉은 페인트로 낙서를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빌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죠. 셋째 해,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침대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그 뒤처리를 했지만 그녀는 저를 남편 잡아먹은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했습니다. 다섯째 해, 야시장에서 양말을 팔다가 구청 단속반에 쫓겨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신발이 벗겨졌고 맨발에 유리 조각이 박혔죠. 병원 갈 돈이 아까워 집에서 바늘로 직접 파냈습니다. 바닥은 온통 피로 흥건했죠. 그리고 8년째인 오늘, 저는 제가 온갖 고생 끝에 복을 받는 드라마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그냥 웃음거리였어요. 밤 9시, 감식센터의 유리창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직원이 보고서 2장을 건넸죠.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는 볼 필요도 없었어요. 곧장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샘플 A, 이정훈 추정, 생수병 타해와 샘플 B, 여자아이, 머리카락의 복권 확률 99.99%,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성립함. 두 번째 보고서, 샘플 C, 김영숙, 머리카락과 샘플 B, 여자아이, 머리카락의 관계, 생물학적 조손관계가 성립함.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박서준이라는 남자는 이정훈이었고 아라라는 여자아이는 그의 친딸이었으며 고향에 버려져 침대에 누워있는 늙은 어머니는 틀림없이 그 작은 공주님의 친할머니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감식센터를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칠흑같이 어두웠죠. 가로등 불빛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정말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배가 고팠습니다. 마치 뱃속에서 불덩이가 타오르는 듯한 굶주림, 지난 8년간의 억울함, 분노, 배신감을 모조리제로 만들어버릴 듯한 허기였죠. 저는 길가 편의점으로 들어가 가장 비싼 도시락 하나와 얼음 콜라 한 병을 샀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려도 멈추지 않았죠. 차가운 콜라가 위장으로 쏟아져 들어가자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마지막 한 숟갈까지 다 먹고 빈 도시락통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한지혁 변호사. 제가 노점에서 장사할 때 알게 된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차갑지만 속은 따뜻한 변호사였죠. 구청 벌금 문제로 몇 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한 변호사님, 저예요. 서연우. 전화기 너머는 시끄러웠습니다. 아직도 야근 중인 것 같았죠. 연우 씨,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이세요? 또 행정심판 청구서라도 쓰실 일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멀리 보이는 병원 건물, 김영숙의 병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마치 고요한 연못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님,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만약 8년 전에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실은 죽지 않고 신분을 바꿔서 중혼을 하고 거액의 자산을 빼돌렸다면요. 제가 지금 그 사람을 고소해서 감옥에 보내고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그가 삼킨 돈을 전부 토해내게 만들고 싶은데 이 소송 맡아주실 수 있나요? 전화기 너머에서 약 5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끄럽던 배경소음이 순식간에 멀어지는 듯 했죠. 한지혁 변호사의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고 진지하게 들려왔습니다. 연우 씨, 지금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그런 사건은 중혼, 사기, 신분 위조에 어쩌면 업무상 횡령까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요. 친자 감식 결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얇은 종이 2장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사적으로 한 거라 법적 효력은 없지만요.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을 확실히 알아요. 만나서 얘기하죠. 한지혁 변호사는 군더더기 없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PC방으로 향했죠. 지난 8년간 가난했지만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가 곧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담배 냄새와 컵라면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 앉아 익숙하게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박서준, 원대무역회사, 아라 등의 키워드를 입력했죠. 이정훈이 사용한 가명 박서준은 그리 흔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금방 원대수출입무역회사라는 홈페이지에서 그의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사진 속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의욕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직책은 영업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품맘 커뮤니티에서 그의 현재 아내 최유라의 계정도 찾아냈습니다. 최유라는 자신의 삶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여자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그녀의 일상이 가득했죠. 고급 아파트의 통유리창, 박서준이 선물한 까르띠에 팔찌, 딸 아라의 승마수업 사진. 사진 한 장, 한 장이 지난 8년간의 제 지옥 같은 삶을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하나하나 캡처하고 저장하며 분류했습니다. 새벽 3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영숙은 이미 잠들어 있었죠. 코 고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저는 잠든 와중에도 심술차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더 이상 그녀가 아픈 사람이라는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 만약 아들이 죽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은 여기서 고통받고 있었다면 그녀는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걸 알면서 아들의 연극에 동참했다면, 그렇다면 지난 8년간 제가 받아낸 그녀의 대소변은 그저 개에게 밥을 준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간이 의자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지혁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한 변호사는 제가 정리한 자료와 2장의 감식 보고서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연우 씨,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우선 친자 감식은 사적으로 진행한 거라 법적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단서로만 활용할 수 있어요. 둘째,
그의 현재 신분 박서준은 합법적입니다. 이는 그가 당시 사망 위장 절차를 아주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주민등록 시스템에 새로운 뿌리를 내렸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걸 뒤집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백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의 사망 위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예를 들어 해외에서의 성형수술 기록이나 자산 이동 내역 같은 걸 찾아내야 합니다. 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그가 스스로 꼬리를 드러내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요? 한지혁 변호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을 때 가장 실수를 저지르기 쉽죠. 알아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통신사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지난 8년간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신분증으로 새로운 유심칩을 개통했죠.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어젯밤 최유라의 인스타그램에서 본 바에 따르면 박서준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딸을 데리고 이 병원에서 알레르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후 1시 50분. 저는 병원 로비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익숙한 모습이 제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이정훈, 아니 박서준은 혼자였습니다. 최유라는 아마 피부 관리라도 받으러 갔겠죠. 그는 딸을 안고 수납 창구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앞에는 두 사람이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병원 벽에 걸린 내부 민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납 창구로 연결해달라고 했죠. 여보세요? 수납 창구 맞나요? 박서준 씨 좀 바꿔주시겠어요? 제가 예전 친구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 바로 창구 옆에 계시네요. 수납 직원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소리쳤죠. 박서준 씨 되시는 분? 전화 왔습니다. 옛날 친구라는데 급한 일이래요. 이정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아이를 내려놓고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저는 기둥 뒤에 서서 제 증오가 사무친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지극히 평온하고 오히려 기이하게까지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훈 씨, 오랜만이네. 그 한마디, 이정훈은 마치 지옥에서 온 불음 같았을 겁니다.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의 등이 순간적으로 뻣뻣하게 굳는 것을. 마치 고압 전류에 감전된 듯한 경직이었죠. 수화기를 든 그의 손이 세차게 떨렸습니다. 그는 중심을 잃은 듯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뒤로 쓰러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마 액정이 깨졌겠죠. 이사님, 괜찮으세요? 아빠.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간호사, 보안요원, 그리고 놀라서 우는 아라까지. 그 혼란 속에서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유심칩을 빼서 부러뜨린 뒤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핏기 없는 얼굴로 인중을 눌리고 있는 이정훈을 보며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정훈, 지옥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그날 이정훈이 쓰러진 것은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혈당의 쇼크가 겹친 것뿐이었죠. 저는 멀리서 그가 깨어난 후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 마치 사냥꾼의 총구에 겨눠진 토끼 같았죠.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공포와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사람들을 훑었습니다. 심지어 수납창구 직원을 붙잡고 방금 전화한 사람이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목소리가 어땠는지 횡설수설 물었죠. 젊은 직원은 그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야말로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법이니까요. 그 후 며칠간 저는 본격적인 사냥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8년간 빚을 갚고 시어머니 병원비를 대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청소, 간병, 노점상, 심지어 전단지 아르바이트까지. 이런 밑바닥 경험 덕분에 저는 도시의 어느 곳에나 그림자처럼 스며드는 능력을 갖게 됐죠. 저는
허름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원대 수출입 무역회사가 입주한 건물에 층별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미화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청소 용역 회사는 늘 사람이 부족했고 더럽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신원 조회를 까다롭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매일 새벽 6시 박서준이 출근하기 전에 저는 이미 그의 사무실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문서 3단기 속 종이 조각들은 집으로 가져와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췄고 마시다 남은 커피컵의 브랜드를 기억했으며 그가 무심코 버린 택배 송장까지 모조리 사진으로 찍어 기록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미화원이 아니었어요. 데이터 분석가였죠. 대학교 때 제 전공이었습니다. 8년간 잊고 살았지만 논리적인 사고는 여전히 남아있었죠. 채 12평도 안 되는 어둡고 눅눅한 제 반지하 방벽에는 박서준, 최유라, 심지어 최유라 부모의 사진과 자료가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관계도를 그렸습니다. 중심에는 박서준이, 이정훈, 왼쪽에는 그의 과거, 나, 서연우, 마비된 어머니 김영숙, 20억의 빚, 그리고 채권자들. 오른쪽에는 그의 현재, 아내 최유라, 딸 박아라, 장인인 건설사 회장, 그리고 빌라, 외제차, 회사 지분. 이 두 선을 잇는 것은 김한이라는 이름의 점선이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이 점선을 실선으로 만들어 양쪽의 폭탄을 동시에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쓰레기 분석과 도청을 통해 미화원이 탕비실에서 일할 때 아무도 입단속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중요한 정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박서준이 최근 투자 이민을 신청했다는 것. 그의 사무실 폐지함에서 조각난 이민 컨설팅 자료 몇 장을 찾아냈습니다. 맞춰보니 그는 이미 자산 해외 이전 절차를 밟고 있었죠. 목적지는 캐나다였습니다. 도망치려는 겁니다. 아마 그날의 전화 한 통이 그를 겁먹게 했겠죠. 그는 현재의 돈과 가족을 데리고 완전히 사라져 아무도 이정훈을 모르는 곳으로 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붙은 관계도를 보며 냉소했습니다. 도망?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 저는 컴퓨터를 켜서 새로 만든 계정으로 최유라가 활동하는 명품맘 커뮤니티에 잠입했습니다. 최유라는 그곳에서 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죠. 남편이 요즘 신경이 예민하다는 불평을 늘어놓더군요. 언니들, 남자들도 갱년기 오나요?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해요. 밤에 잠꼬대로 자꾸 오지 마. 돈 다 줄게. 이런 소리를 하고 갑자기 이민 가자고 하는데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우리 아빠 사업도 아직 한국에 있는데 저는 조용히 눈팅만 하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혹시 치기는 거라도 있는 거 아닐까요? 채팅방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최유라가 답글을 달았죠. 에이, 설마요. 우리 남편은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는 사람인데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는 사람? 저는 그 글자를 보며 실소했습니다. 채팅창을 닫고 새로운 유심칩을 끼운 휴대폰으로 최유라에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죠. 남편이 매일 밤 악몽을 꾸는 이유가 궁금하세요? 그의 비밀 자선, 단체 계좌를 추적해 보세요. 문자를 보내자마자 바로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이건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도박을 건 겁니다. 최유라가 허영심은 많아도 바보는 아닐 거라는데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 부잣집 딸들은 감정보다 재산에 더 민감한 법이니까요. 그리고 박서준 쪽에도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맞춘 종이 조각들 속에서 그가 자주 사용하는 개인 이메일 주소를 찾아냈죠. 저는 그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8년 전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이정훈은 붉은색 등산복을 입고 절벽 끝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배경에는 어렴풋이 발 반쪽이 찍혀 있었죠. 당시 그에게 사진을 찍어주던 제 발이었습니다. 메일 본문은 없었습니다. 제목만 있었죠. 그날 바람이 참 세게 불었지.
메일을 보내고 박서준이 이 사진을 봤을 때의 표정을 상상했습니다. 분명 볼만할 겁니다. 이건 마치 톰과 제리 게임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톰이었습니다. 그저 도망갈 길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공포 속에서 자신이 공들여 쌓은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게 만들 겁니다. 최유라의 반응은 제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다음 날 제가 박서준의 사무실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안에서 격렬한 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음이 잘 되는 편이었지만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문틈으로 새어나왔죠. 그게 어떻게 친구 자식 앞으로 보내는 돈이야? 매달 500만 원씩 칼같이. 박서준, 당신 날 바보로 알아? 유라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정말 죽고 못 사는 친구의 유가족이란 말이야. 박서준의 목소리는 잔뜩 낮아져 있었습니다. 아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유가족? 어떤 유가족한테 돈을 요양원 법인 계좌로 보내는데? 심지어 메모는 특별 간병비고 당신 거기서 딴 여자 키우는 거 아니야? 짝! 날카로운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이어서 하이힐이 바닥을 세게 내리찍는 소리가 들렸죠.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최유라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박서준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왼쪽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죠.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유라야, 여보, 가지마.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걸레로 바닥을 닦는 척했습니다. 최유라가 제 옆을 지나갈 때 저는 슬쩍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곁눈질로 본 박서준의 얼굴은 당황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최유라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저 분하다는 듯 벽을 세게 한 번 내리쳤죠. 젠장.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 그 비밀 자선 단체 계좌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시어머니 병원비가 아니었구나. 전에 시어머니 입원비 계좌를 확인할 때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걸 발견했지만 출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유라의 말을 들어보니 그 돈은 박서준의 개인 계좌에서 나갔지만 수취인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잠깐, 시어머니는 공립병원에 있는데 요양원이 아니라 그렇다면 매달 500만 원씩 나가는 그 특별 간병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돈일까요? 퇴근 후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유라가 언급했던 그 햇살 요양원으로 향했죠. 교외에 위치한 사립기관이었습니다. 환경은 쾌적했지만 가격은 엄청나게 비싼 곳이었죠. 입구에서 한참을 기다리자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박서준의 BMW였습니다. 역시 그가 왔습니다. 그는 차를 구석진 곳에 세우고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익숙하게 요양원 입원 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면회객들 사이에 섞여 그를 따라 들어갔죠. 박서준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중환자실 구역이었죠. 그는 한 병실 앞에서 멈춰서서 간호사와 몇 마디 나누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방을 잘못 찾은 척하며 그 병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안에서 박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최유라를 대할 때의 아첨도, 딸을 대할 때의 다정함도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와 혐오가 가득했죠. 이 영감탱이 아직도 안 죽었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틈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죠. 온몸에 관을 꼽고 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정훈의 큰아버지였습니다. 어릴 적 그를 키워줬지만 나중에 채무 문제로 그와 의절했던 그 먼 친척 큰아버지. 8년 전 이정훈이 실종되기 직전 큰아버지가 집에 찾아와 난리를 피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정훈이 자기 노후 자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했다면서요. 이정훈이 죽은 후 큰아버지도 충격으로 쓰러져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종된 게 아니었어요. 죽지도 않았고요. 이정훈이 이곳에 가둬둔 것이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쓰는 건 내 놈 목숨줄 겨우 붙여놓으려는 거야.
박서준은 침대 옆에 서서 의식 없는 노인을 내려다보며 음산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그랬지. 내가 돈 떼먹으면 고소하겠다고. 고소해봐. 지금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면서 어떻게 고소할 건데. 당신만 살아있으면 당신 명예 재개발 보상금은 계속 동결 상태일 테니 당신이 죽고 나면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크크.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낼까봐 두려웠죠. 그런 거였군요. 이정훈은 단순히 빚을 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큰아버지가 자식이 없고 자신이 유일한 먼 친척 조카라는 점을 이용해 자신이 죽음을 위장한 후 큰아버지를 이 외딴 요양원에 가두고 자유와 생사를 통제해왔던 겁니다. 큰아버지 명의의 재개발 예정인 낡은 집, 그게 바로 이정훈이 노리는 먹잇감이었습니다. 그가 매달 500만 원을 쓴 건 효도가 아니라 돼지를 사육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큰아버지만 죽지 않으면 재개발 보상금이 국고로 환수되거나 다른 먼 친척들에게 나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는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완벽하게 세탁한 후에 합법적으로 그 유산을 상속받을 시기를. 그렇다면 공립병원에 누워있는 제 시어머니는 어떨까요? 매달 기초생활수급비와 그가 다른 경로를 통해 던져주는 쥐꼬리만 한 자선 기부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친어머니 김영숙. 그의 눈에 그녀는 그저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연막탄이거나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짐짝에 불과했을 겁니다. 더 끔찍한 것은 만약 김영숙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자신을 키워준 큰아버지를 이렇게 고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어쩌면 그녀 자신이 공범일지도 모릅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악마의 이야기였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문틈으로 병상 앞에서 내뱉는 박서준의 악독한 독백을 전부 녹화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그를 무너뜨릴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집에 돌아가 제 시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겠어요. 그날 밤 천둥 번개가 몰아쳤습니다. 겨울에 치는 천둥 번개는 드물죠. 우르릉거리는 소리마다 이 낡아빠진 병원 건물을 두 동강 낼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병실로 돌아왔을 땐 밤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김영숙은 자지 않고 창밖에서 번쩍이는 불빛을 보며 눈을 뜨고 있었죠.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둥을 무서워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요. 커튼 좀 쳐. 눈부셔 죽겠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발치에 서서 창밖의 섬광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어떤 곳에 다녀왔어요. 제가 나지막이 입을 열자 김영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딜? 사람 무섭게 왜 그래? 햇살 요양원이요.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김영숙의 움직일 수 있는 손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꺼풀이 세차게 떨렸죠. 무슨 요양원. 처음 듣는 소리네. 큰아버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302호실에요. 제가 갔을 때 어떤 남자가 큰아버님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 정훈 씨랑 참 많이 닮았던데요. 우르르쾅. 또 한 번 천둥이 내리치며 창문이 윙윙거렸습니다. 김영숙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귀신이라도 본 듯 침대 머리맡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헛소리 마. 이 미친년이 날 놀래켜 죽이려고 작정했어. 헛소리 아니에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소리는 켜지 않고 화면만 그녀의 눈앞에 들이댔죠. 보세요. 이거 정훈 씨 맞죠? 양복 입은 모습이 아주 멋있네요. 큰아버님이랑 얘기하고 있나 봐요. 화면 속은 어두웠지만 박서준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김영숙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흐릿한 동공이 세차게 수축했죠.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마비된 쪽 얼굴까지 경련을 일으켰죠. 아니야, 아니야. 걘 죽었어. 죽었다고. 그녀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굵은 눈물 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어머니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저는 휴대폰을 내리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난 8년 제가 개처럼 어머니 시중 들 때 저는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어머니 약 사드리고 대소변 받아낼 때 속으로 절 비웃고 계셨어요. 제가 바보 같아서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신세로 당신들 집안 공짜 머슴 노릇하는 게 우스워서요? 아니야. 김영숙이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멀쩡한 손을 미친 듯이 휘두르며 저를 때리려 했죠. 난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 애가 시킨 거야. 그 애가 시켰어. 뭘 시켰는데요? 저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아 침대에 꽉 눌렀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영숙은 무너졌습니다. 천둥번개가 몰아치는 이 깊은 밤, 아들에게 버림받은 지 8년이 된 이 병실에서 그녀의 심리적 방어선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흐흐흐. 그 애가 떠나던 날 밤에 김영숙은 콧물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집에 왔었어. 내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빚이 너무 많아서 죽지 않으면 온 가족이 죽는다고 했어. 내가 자기 연극에 동참해주기만 하면, 자기가 죽었다고 끝까지 우겨주기만 하면 몇 년 뒤에 꼭 돌아와서 날 호강시켜주겠다고 했어. 그리고 넌 남이라 믿을 수 없다고 했어. 네가 알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혼해서 재산 분할해달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너한테는 꼭 비밀로 해야 한다고 했어. 내가 아픈 척, 마비된 척 연기만 하면 빚쟁이들도 홀어머니의 며느리만 남은 불쌍한 집이라고. 그렇게까지 쪼지는 않을 거라고. 제 머리가 윙 하고 울렸습니다. 아픈 척, 마비된 척. 저는 지금 실제로 마비되어 버린 이 늙은 여자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쓰러지신 거 연기였어요? 김영숙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처음엔 연기였어. 그 애가 인터넷에서 사다 준 이상한 약을 먹었더니 온몸이 저리고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약을 너무 많이 먹고 나도 나이가 들어서 정말로 일어나지 못하게 됐어. 이게 벌이야. 이게 내가 받는 벌이라고. 저는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두 걸음 뒤로 물러섰죠. 뱃속에서 역한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모성애라는 것이었군요. 아들이 금선 탈각진 젠투럭, 매미가 허물을 벗듯 위기에서 벗어남할 수 있도록 자신이 아픈 척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며느리의 인생을 희생시키는 것도 개의치 않으며 심지어 자기 자신을 진짜 마비 환자로 만들어버리기까지. 지난 8년간 제가 뜬 눈으로 지새운 모든 밤, 그녀의 몸을 돌려주고 닦아주며 흘렸던 땀방울, 약간 몇 푼 아끼려고 의사에게 사정했던 비굴함, 모든 것이 철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한 바보는 저였습니다. 유일하게 양심을 가졌다가 그 양심에 생매장당한 바보. 연우야, 가지마. 김영숙은 제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고 허둥지둥 손을 뻗어 저를 잡으려 했습니다. 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날 버리지 마. 정훈이 그놈은 은혜도 모르는 놈이야. 3년 동안 날 한 번도 안 찾아왔어. 나한테는 이제 너밖에 없어. 저밖에 없다고요? 저는 마른 나뭇가지 같은 그녀의 손을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서글픈 웃음이었죠. 김영숙 씨,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몸을 돌려 협탁에 놓인 가방을 집었습니다. 방금 녹음한 그녀의 자백 파일을 저장했죠. 오늘부터 당신 곁엔 저 없습니다. 당신에겐 이제 아픈 척 연기하게 만들고 돌아와서 호강시켜주겠다던 그 잘난 아들만 남았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 아들 찾아가서 이 집안의 빚,
제대로 정산하고 올 테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에서 들려오는 김영숙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무시한 채 병실 문을 열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이 울부짖었지만 제 마음속에 내리던 눈은 마침내 눈사태가 되어 모든 것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비가 그쳤습니다. 공기 중에는 차갑고 축축한 흙냄새가 났죠. 저는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급 가사도우미를 중개하는 업체로 향했죠. 지난 몇 년간 간병인으로 일하며 딴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척 봐도 두 눈 일에 익숙해 보이는 손 덕분에 저는 순조롭게 면접에 통과했습니다. 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최유라. 최유라는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생활력이 없었죠. 저는 그녀의 SNS에서 말수 적고 손발 깨끗하며 영양식 조리가 가능한 입주 육아도우미를 고액 연봉으로 구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 같았죠. 면접날, 저는 일부러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린 흰 셔츠에 머리는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묶었죠. 본명 대신 시골에 사는 사촌 동생의 이름 진선미를 썼습니다. 최유라는 수백 평짜리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네일아트를 받으며 저를 무심하게 훑어봤습니다. 전에 일해본 적 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8년 했습니다. 마비된 노인도 돌봐봤고 아이도 키워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선은 아래로 향한 채 순종적이고 묻어난 인상을 주었죠. 마비된 노인? 최유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지만 이내 표정을 풀었죠. 그럼 인내심은 많겠네요. 난 말 많은 아줌마들 싫어요. 시키는 일만 하고 주인 집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수습기간 3일, 월급은 350만 원. 일 잘하면 4대 보험도 들어줄게요. 350만 원. 저에게는 거금이었지만 최유라에게는 아마 네일아트 한 번 받는 돈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합법적으로 이정훈, 아니 박서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빌라는 극도로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죠. 모든 가구와 장식이 저와는 다른 세상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손님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원에서 공주님 드레스를 입고 뛰어노는 여자아이, 아라가 보였죠. 아이는 정말 이정훈을 쏙 빼닮았습니다. 특히 웃을 때면 더 그랬죠. 하지만 저는 아이에게 증오를 느끼진 않았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비록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죄증이긴 했지만요. 이정훈은 보통 아주 늦게 귀가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첫날 밤 그와 마주쳤죠. 밤 11시가 넘어 현관문 지문 인식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최유라가 먹다 남긴 제비집 수프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죠. 이정훈은 술에 취한 채 들어와 넥타이를 풀며 피곤한 기색으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부엌에 낯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죠. 아줌마, 물 좀. 그가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이전 가사도우미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따라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박 이사님, 물입니다.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거칠고 쉬어빠진 소리를 냈습니다. 낯선 목소리에 이정훈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그날 병원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공포를 읽었습니다. 그의 동공이 수축했고 몸이 소파에서 튕겨나가듯 일어섰습니다. 누구야? 그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곧바로 겁먹은 척 주눅든 모습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사님, 새로 온 사람입니다. 진선미라고. 사모님께서 오늘부터 일하라고 하셔서. 이정훈은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죠.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왼쪽 뺨에 눈에 띄는 검은 점을 찍었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썼습니다. 눈썹은 더 굵게 그렸고
심지어 걷는 자세까지 오랜 노동으로 등이 굽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연기했죠. 그리고 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8년 전에 저는 아직 앳된 젊은 아내였지만 지금의 저는 세상살이에 찌들어 원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중년 여성이었으니까요. 그는 저를 30초는 좋게 쳐다봤습니다. 그 날카로운 시선이 제 얼굴을 훑고 지나갔죠. 마침내 그의 눈에 담겨있던 공포가 서서히 사라지고 짜증과 의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 왔다고?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없었지? 그가 중얼거리며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휘휘 저었죠. 됐어. 들어가 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 일부러 손목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 빚 갚으려고 불법 공장에서 야채를 썰다 다친 상처였죠.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의 눈에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자신이 버린 여자의 흉터 따위를 기억할 리 없었죠. 그 후 며칠간 저는 완벽한 유령처럼 행동했습니다. 음식은 입맛에 맞게 만들었고 청소는 티끌 하나 없이 해냈으며 절대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죠. 최유라는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입지 않는 낡은 옷 몇 벌을 하사하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조용히 이간질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이정훈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땅콩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었죠. 조금만 먹어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왔습니다. 이건 최유라는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가리는 음식 없는 건실한 남자였으니까요. 목요일 저녁 최유라는 집에서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저는 디저트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죠. 저는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쿠키를 구웠습니다. 겉에는 초콜릿 칩으로 장식했지만 반죽에 땅콩 가루를 아주 약간 갈아 넣었죠. 목숨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고통스럽게 만들 양이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고 박서준은 집주인으로서 당연히 얼굴을 비췄습니다. 박 이사님은 정말 모범 남편이세요. 이렇게 바쁘신데도 저희랑 같이 놀아주시고 한 친구가 아양을 떨었습니다. 박서준은 웃으며 응대하다가 무심코 쿠키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저는 부엌 유리문 너머로 그를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1분, 2분, 박서준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부자연스럽게 넥타이를 풀었고 이어서 목을 계속 극적이기 시작했죠. 곧 그의 목에는 붉은 두드러기가 잔뜩 피어났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어졌죠. 여보 왜 그래? 최유라가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좀 덥네. 박서준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았지만 숨 막히는 느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 이거 알레르기 아니에요? 한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이 두드러기 좀 봐. 혹시 땅콩 드셨어요? 최유라는 의아해했습니다. 땅콩? 우리 남편은 알레르기 없는데? 예전에 쿵파오 치킨 같은 것도 잘 먹었는데요. 박서준은 이미 괴로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손짓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타이밍에 맞춰 뛰쳐나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쿠키에 제가 고소한 맛 내려고 땅콩 가루를 좀 넣었는데 이사님께서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셨어요? 말도 안 돼. 우리 결혼한 지 4년인데 자기가 땅콩 알레르기 있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최유라는 소리쳤습니다. 박서준은 기사에게 부축을 받으며 병원으로 실려갔고 파티는 엉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최유라는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잿빛이었죠. 제가 거실을 청소하는 동안 그녀는 소파에 앉아 남은 쿠키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선미 씨, 그녀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네, 사모님. 고향이 어디예요? 강원도 정선입니다. 저는 아무 지명이나 둘러댔습니다. 정선. 최유라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남편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인데 가끔 쓰는 말투가 그쪽 사투리 같기도 하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처음으로 부잣집 딸 특유의 영민함과 의심이 서려 있었죠. 자기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조차 4년이나 숨긴 남자라면 그 사람은 또 뭘 숨기고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입가에 냉소를 감췄습니다. 사모님, 아마 이사님께서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그러셨을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었거나요. 제 말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정확하게 최유라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일? 최유라는 코웃음을 치며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말하기 싫다면 내가 직접 파헤쳐야지. 나 최유라가 바보는 맞아도 장님은 아니거든. 다음 날 서재를 청소하다가 박서준의 늘 잠겨있던 서랍이 억지로 열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흔적이었지만 제 눈에는 보였죠. 서랍 안에 있던 낡은 여권 몇 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최유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죠. 이제 저는 불을 지피기만 하면 됩니다. 주말에 박서준은 출장을 갔습니다. 아니, 최유라의 추궁을 피하려고 핑계를 대고 도망친 거겠죠. 최유라는 아라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빌라에는 저 혼자 남았죠.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은 비어 있었지만 저는 박서준이 절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습성을 알고 있었죠. 진짜 비밀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책장 맨 윗칸에 꽂혀 있던 두꺼운 역사책 속에서 숨겨진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접힌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죠. 펼쳐보니 놀랍게도 옛날 사망증명서 사본이었습니다. 사망자 이정훈, 사망 원인 추락사, 시신 미발견, 그리고 사본 뒷면에는 연필로 휘갈겨 쓴 숫자와 알파벳 몇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들여다보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같았죠. 저는 재빨리 사진을 찍고 종이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월요일 핑계를 대고 반차를 낸 뒤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한지혁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사진을 보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이건 아마 해외 계좌일 겁니다. 한 변호사는 재빨리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스위스나 케이맨 제도 같은 조세 피난처 계좌라면 직접 조회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가 있고 최근 그의 잦은 자금 이동 내역을 종합하면 사법 공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산 이전 혐의로요. 하지만 이걸로는 그의 중원죄를 입증하기엔 부족합니다. 한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박서준이 이정훈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 택배 도착했을 텐데요. 제가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변호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아 몇 마디 듣더니 묘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연우 씨, 대체 뭘 보내신 겁니까? 신발 한 짝이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8년 전 그가 절벽에서 떨어지던 날 신었던 등산화의 다른 한쪽, 당시 구조대는 왼쪽 신발 한 짝만 찾았습니다. 오른쪽 신발은 사실 계속 제게 있었죠. 그날 그가 집을 나서기 전 새 신발이 발에 안 맞는다고 투덜거리며 낡은 신발로 갈아 신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신발 한 짝이 신발장 밑으로 굴러 들어갔고 그는 그걸 발견하지 못한 채 새 신발을 신고 나갔죠. 나중에 경찰이 그 왼쪽 새 신발을 제게 건네주었을 때 저는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애초에 그 낡은 신발을 신고 등산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그 낡은 신발은 제가 그의 거짓말을 알게 된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그가 그저 새 신발을 신고 멋을 부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와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저는 그 낡은 신발을 박서준의 회사로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이정훈으로 적었죠. 택배 기사 말로는 수취인이 택배를 보자마자 상자를 버리고 누군가 자기를 협박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택배 송장에 자신의 지문이 남아있다는 것과 그 낡은 신발 안에 8년 전 자신의 피부세포 DNA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잊었겠죠. 경찰이 협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지문과 신발 속 DNA를 채취해 대조하기만 하면 한지혁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연우 씨, 정말 대단한 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순간 이 박서준이라는 사람의 생체 정보가 8년 전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정훈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날 겁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죠. 그 시각, 박서준은 아마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빌라로 돌아왔을 때 박서준은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죠. 제가 돌아온 것을 보자 그는 갑자기 달려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지, 네가 한 짓이지.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막다른 길에 몰린 야수 같았죠. 이사님, 왜 그러세요? 저는 겁에 질린 척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 진선미예요. 이사님, 아파요. 박서준은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 낯선 얼굴에서 뭔가 단서를 찾아내려는 듯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겁니다. 예전에 큰 소리 한 번 제대로 못 내던 가정주부가 지금처럼 치밀한 잠입자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꺼져. 그가 저를 세게 밀쳤습니다. 다들 내 집에서 꺼져. 저는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에 기댄 채 휴대폰을 꺼내 최유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비밀번호로 보낸 마지막 문자였죠. 그 사람, 해외에 거액의 비자금을 숨겨뒀어요. 계좌번호는 XXXXXXXX. 비밀번호는 아마 당신들 결혼기념일을 거꾸로 한 숫자일 거예요. 그가 돈 들고 날라버리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이 문자를 보내고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필요가 없었죠. 불은 이미 붙었고 저는 이제 퇴장해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에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떠날 때 최유라와 박서준은 침실에서 전례 없는 대판 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박서준, 똑바로 설명해. 이 해외 계좌는 뭐야? 안에 있는 300만 달러는 어디서 난 돈인데? 이거 들고 튀어서 나한테는 빈 껍데기만 남겨줄 생각이었어? 너, 날 감시했어? 최유라, 너 미쳤어? 그거 회사 공금이야. 공금? 공금을 내전 여자친구 생일로 비밀번호를 만들어? 내가 모를 줄 알아.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저는 조용히 짐을 들고 뒷문으로 빠져나와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자 김영숙이 입원한 병원 간병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우 씨, 어머님이 없어지셨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없어지셨다니요? 오늘 아침 회진 도는데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CCTV 보니까 어떤 남자가 데리고 나갔던데 혹시 남편분 아니에요? 박서준. 개가 궁지에 몰리면 사람을 무는 법이죠. 그는 자신의 신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경찰이 DNA 대조에 들어가면 그는 끝장이니까요. 이제 그의 유일한 카드는 김영숙을 이용해 뭔가 수를 써보는 것뿐이겠죠. 예를 들어 당시의 기억 상실이었다거나 다른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해서 죄를 감경받으려 하거나 아니면 더 악랄하게 입을 막기 위해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그가 당시 죽음을 위장한 전 과정을 아는 유일한 증인이었으니까요.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숙의 휠체어 밑에 아주 작은 추적 장치를 붙여두었거든요. 박서준을 찾아 나서기 전부터 미리 해둔 준비였습니다. 휴대폰 앱을 켜자 붉은 점이 도시 서쪽의 폐공장 지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공사가 중단된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있었죠. 평소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지혁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한 변호사님,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어요. 경찰에 알려주세요. 서쪽 폐공장 지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서쪽으로 가주세요. 앞에 가는 저 검은색 차 따라가 주세요. 폐공장 근처에 도착해 기사님을 보내고 혼자 걸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폐건물 안에 널린 비닐들이 펄럭이며 소리를 냈죠. 2층의 텅 빈 시멘트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원망하지 마.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박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절망적인 광기가 서려 있었죠. 이제 그 미친년이 날 막다른 길로 몰았어. 최유라 그년도 내 계좌를 파헤치고 있고 난 엄마를 보내는 수밖에 없어. 엄마만 죽으면 증거는 없어지는 거야. 난 그때 엄마가 날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위장했다고 말할 거야. 난 피해자였다고. 정훈아, 안 돼. 그러면 안 돼. 김영숙은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엄만 널 위해서 지난 8년간 마비된 척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날 죽여. 날 위해서? 날 위해서면 그냥 죽어주는 게 돕는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박서준이 휠체어 뒤에 서서 난간이 없는 건물 가장자리로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아래는 철근이 삐죽삐죽 솟아있는 수십 미터 깊이의 폐허였습니다. 그가 살짝만 밀면 김영숙은 8년 전 그가 위장했던 것처럼 실족사하게 될 터였습니다. 멈춰. 저는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박서준은 저를 보고는 경악하더니 이내 증오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였구나. 역시 너였어. 서연우, 이 지독한 년. 그래 나야. 저는 그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라이브 방송 중인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박서준, 아니, 이정훈, 이게 뭔지 한번 봐. 저는 휴대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시청자가 3,000명이야. 네가 방금 한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전부 기록되고 있어. 살인 미수에 중혼, 사기, 횡령까지. 이제 어디로 도망갈 생각이야? 박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한번, 건물 아래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지 마. 더 오면 밀어버릴 거야. 그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고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김영숙은 이미 겁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싼 채 연우야, 살려줘. 제발 이 어미 좀 살려줘.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냉소했습니다. 방금 아들을 위해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이야말로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줄 때잖아요. 아들이 어머니 입 막으려고 죽이겠다는데 협조 좀 해주시죠. 뭘 그래요? 김영숙은 멍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냉혈한 일 줄은 몰랐겠죠. 서연우, 너 진짜 독하다. 박서준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너도 감옥 가고 싶어?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안 구하면 죄야. 내가 왜 안 구해? 저는 아래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대신 경찰에 신고해줬는데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텅 빈 창문으로 번쩍이며 들어와 박서준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는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절하지 않았죠. 그저 한 줌의 진흙처럼 절망적인 눈으로 저를 그리고 들이닥쳐 자신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경찰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경찰에게 구조된 김영숙은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도 알았을 겁니다. 그 순종적이고 착하기만 하던 며느리는 이미 죽었고 살아남은 것은 서연우, 자신들에게 죗값을 받으러 온 복숙이라는 사실을. 취조실의 단방향 유리 너머로 저는 이정훈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그의 진짜 신원을 확인했죠. 그는 등뼈가 뽑힌 개처럼 취조실 의자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우 씨,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피의자 감정이 매우 불안정하니 저희 직원이 동석하겠습니다. 사건 담당 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정훈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담겨있던 빛이 꺼져가더니 결국 잿더미 같은 원망만 남았습니다.
내 꼴 비웃으러 왔어? 그의 목소리는 모래를 삼킨 듯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법률 서류가 아니었어요. 아주 긴 청구서였죠. 이정훈, 비웃음 같은 건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난 바빠. 너랑 계산하러 왔어. 저는 청구서 첫 장을 펼쳤습니다. 2016년 네가 죽음을 위장한 첫 해. 빚쟁이들이 찾아와 집 TV와 문을 부서거. 수리비, 그리고 사과하느라 들어간 술값, 담뱃값 합쳐서 350만 원. 그 해, 난 이자 갚으려고 하루에 3가지 일을 하다가 과로로 심근염에 걸려 입원했어. 병원비 580만 원.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18년, 네 엄마가 마비된 척 연기한 첫 해. 그 있지도 않은 중풍 치료한다고 내가 결혼 예물로 받은 금팔찌를 팔았어. 그게 그때 집에 남은 유일한 귀중품이었지. 간병인 부를 돈이 없어서 내가 직장 그만두고 매일 내 엄마 몸 닦아주고 밥 먹여주고 대소변 받아냈어. 당시 시세로 입주 간병인 월급 최소 400만 원, 1년에 800만 원.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마치 지루한 설명서를 읽는 것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낭독했습니다. 지난 8년간의 원금, 이자,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내 노동의 대가까지 합쳐서 총 80억. 저는 청구서를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꽤 많이 챙긴 거 알아. 해외 계좌에도 돈이 있지. 이 돈 지금 순순히 토해낼래? 아니면 법원에서 강제 집행해서 내 남은 인생까지 탈탈 털리게 될래? 이정훈은 그 청구서를 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떨며 웃다가 눈물까지 흘렸죠. 80억? 서연우, 너 돈에 미쳤구나. 네가 뭔데? 넌 내가 버린 헌신짝일 뿐이야. 네가 뭔데 나한테 계산을 해. 그가 수갑에 채워진 채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일그러진 얼굴은 여전히 역겨운 증오로 가득했죠. 그래, 내가 중혼했고 사기쳤어. 하지만 난 재기하려고 그런 거야. 내가 이번에 성공만 했으면 너희들 데리러 돌아갈 생각이었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모든 걸 망쳤어. 최유라 그 멍청한 년, 너한테 이용당한 줄도 모르고 너도 잘난 척하지 마. 내 돈은 다 해외에 있어. 내가 뭘 어쩔 건데. 저는 조용히 그가 미쳐 날뛰는 것을 지켜보다가 여유롭게 소매를 정리했습니다. 아, 깜빡하고 말 안 해줬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어젯밤 최유라가 제게 보내준 것이었죠. 녹음 파일에서는 최유라와 은행 직원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서준 씨의 해외 계좌는 자금 세탁 혐의로 인터폴에 의해 동결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최유라 씨께서는 박서준 씨의 법적 배우자로서 그가 부부 공동재산을 무단으로 이전했다는 증거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금이 환수된 후 우선적으로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이정훈은 목이 졸린 닭처럼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최유라는 멍청하지. 하지만 그녀에겐 좋은 아버지가 있고 또 유능한 변호사가 있거든. 저는 휴대폰을 집어넣으며 점점 잿빛으로 변해가는 이정훈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보전 신청을 했어. 네가 그렇게 믿었던 해외 자산은 이제 그녀가 널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 증거품이 될 뿐이야. 그리고 내 80억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법원에서 내가 미처 빼돌리지 못한 국내 자산, 즉 네가 박서준 신분으로 사들인 아파트 몇 채와 외제차를 경매에 붙인 돈에서 가장 먼저 나에게 지급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난 내 법적인 본처고 피해자이며 동시에 채권자니까. 이정훈, 내 완벽했던 인생은 이제 먼지 한 톨도 남지 않았어. 이정훈은 의자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을 겁니다. 눈앞에 이 여자가 더 이상 떠나지 말라고 울며 매달리던 그 연약한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칼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날카롭게 갈아 결국 자신의 심장을 찌르게 만든 칼. 경찰서를 나오자 입구에서 최유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많이 초췌해 보였지만 등은 꼿꼿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자 퉁퉁 부은 눈이 드러났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우린 각자 필요한 걸 얻었을 뿐이니까.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유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돈도 있고, 날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귀여운 딸도 있으니, 모든 게 거품이었다니. 그녀는 수표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5억이에요. 아직 법원 판결은 안 났지만, 당신 돈이 급할 것 같아서요. 그 인간 대신 갚는 이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수표를 보며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당신 돈은 받지 않겠어요. 최유라는 의아해했습니다. 왜요?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돈은 필요하죠. 하지만 제 몫은 제가 되찾을 거예요. 법을 통해 당당하게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 아라를 위해 쓰세요. 아이는 아직 어리고 앞으로 학교도 가야 하고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감옥에 간 아버지를 둔 아이의 인생은 쉽지 않을 거예요. 최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우 씨, 미안해요. 예전에 제가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피해자니까.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남자는 내 8년을 망쳤고 당신의 5년을 망쳤어요.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 그를 진흙탕에 처박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최유라는 눈물을 닦고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요. 그가 회사에서 저지른 분식회계와 리베이트 증거 전부 정리해서 내일 검찰에 넘길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에 도끼가 서렸죠. 그의 소위 큰아버지라는 분, 그가 요양원에 감금했던 그 노인, 제가 최고의 의료진을 보내서 진료받게 했어요. 그분만 깨어나서 이정훈의 불법 감금과 학대를 증언하면 그 인간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 거예요. 저는 한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을 이 부잣집 아가씨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여자는 배신 앞에서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이정훈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공들여 고른 두 바보 같은 여자가 결국 자신을 지옥으로 보내는 저승사자가 될 줄은. 일주일 후 이정훈의 큰아버지가 깨어났습니다. 아직 말은 못했지만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이트보드에 비뚤비뚤하게 짐슨이라는 두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정훈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이 결정적인 증언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자백한 김영숙의 진술이 더해져 이정훈의 범죄 사실은 완벽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중혼죄,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 유기죄, 불법 감금죄, 여러 죄가 병합되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개정일에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훈은 머리를 깎고 노란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서 있었죠. 그는 많이 야위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더 이상 박 이사님의 위풍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갈 때 그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쳐다봤습니다. 최유라를 그리고 저를 보고 있었죠. 최유라는 고개를 돌려 그를 외면했지만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마주봤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 대신 모든 것이 끝났다는 피로감과 안도감만이 남았습니다. 피고인 이정훈, 중혼죄로 징역 2년, 사기죄로 징역 10년, 업무상 횡령죄로 최종적으로 징역 18년에 처하고 벌금 5억 원 및 3년간의 자격 정지를 선고한다. 18년. 그가 출소하면 거의 60세 노인이 될 겁니다.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김영숙이 법원 밖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마비된 척하지 않았죠. 오랜 와병 생활로 근육이 위축되어 걷는 게 부자연스러웠지만 스스로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연우야,
연우야, 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앞으로 너한테 소처럼 말처럼 헌신할게. 그녀는 콧물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가고 큰아버지는 자신을 증오하고 이제 의지할 곳 없는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다시 지난 8년간 자신이 학대했던 전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녀의 손을 피했습니다. 김영숙 씨, 판결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정훈 명의의 재산은 경매 처분 후 빚을 갚고 남은 금액을 저에게 배상하도록. 그리고 당신은, 저는 이 가련하고도 혐오스러운 늙은 여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손발 멀쩡하시니 이제 마비된 척 그만하고 알아서 사세요. 요양원 비용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부양 의무만큼은 보내드리죠. 하지만 제가 당신을 모실 거라고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연우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린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김영숙의 절망적인 통곡 소리가 들려왔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석 달 후 이정훈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이 모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가 남긴 빚을 청산하고 최유라와의 재산 분할을 마친 후 제 손에 들어온 돈은 약 23억 원이었습니다. 80억 청구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이 돈은 제가 진 모든 빚을 갚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기에 충분했죠. 저는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붉은색 표지가 피처럼 선명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구청을 나오던 순간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도 기름 냄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초봄의 흙내음만이 가득했죠. 저는 묘지에 갔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그 죽은 남편이 아니라 제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부모님의 묘비 앞에 흰 국화 한 다발을 놓았습니다. 아빠, 엄마, 딸 빚 다 갚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저는 묘비 앞에 무릎 꿇고 마침내 소리내어 실컷 울었습니다. 지난 8년간의 억울함, 지난 8년간의 억눌림이 그 순간 눈물이 되어 흙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저에게 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저는 도시의 다른 편에 작은 플라워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가게는 작지만 아늑하게 꾸몄죠. 매일 꽃과 함께하며 이제 막 피어나려는 꽃봉오리들을 보니 제 마음도 평온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최유라는 가끔 아라를 데리고 꽃을 사러 왔습니다. 그녀는 재혼하지 않고 집안 사업을 물려받아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CEO가 되어 있었죠. 아라도 키가 훌쩍 컸고 더 밝고 명랑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언니, 해바라기 한 다발 포장해 주세요. 오늘 거래처에 선물해야 해서요. 최유라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응, 좋은 걸로 빼놨어. 저는 익숙하게 꽃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참, 그 사람 안에서 말썽 피워서 반년형 추가됐대요. 최유라는 가게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제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래? 뭐, 그런 곳이 그 사람한테는 더 어울리겠지. 그러게요. 최유라가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야 어찌되든 우리 인생은 계속 살아야죠. 맞아. 우리 인생은 계속 살아야지. 최유라를 보내고 저는 통유리창 앞에 앉아 창밖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몸 위로 쏟아져 따스했습니다. 한때 저는 제 인생이 그 추락 사고와 함께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추위만 남았다고요. 하지만 이제 저를 8년간 가뒀던 그 눈보라가 마침내 그쳤습니다. 가게 맞은편 대형 스크린에서는 여성 창업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 속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얼굴들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은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들으시고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께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